엄마이기에 쓸 수 있는 것, 엄마이니까 가질 수 있는 힘. 임효빈. 작가 임효빈. 행복을 잇는 엄마. 작가 아이마 컨설턴트. 나이에 비해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녀는 아마도 순진해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성장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 겉으로는 그 마음을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이지만 얼굴에서는 항상 감정들이 잘 드러나기도 해서 더 많이 웃으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다. 소녀 감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여려 눈물도 많은 편이지만 자신의 소개를 할 때면 약간 내성적이지만 친해지면 말이 많아요 라며 수줍은 듯 이야기하는 저자는 알면 알수록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감정이입이 잘 되는 타입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릴 적 장래 희망이 유치원 선생님이기도 했다고 말하는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각과 따뜻함을 함께 가지고 있다. 대기업 S전자 반도체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앞두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게 된 퇴사 후 육아에 전념하던 저자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마음이 좀 더 편해 작가로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더 많은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공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그녀가 꿈꾸는 세상은 상처로 가득한 세상이 아닌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세상이기에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적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제야 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나는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랬듯 나도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다. 나와 동생을 낳아주신 친정 엄마의 고단한 삶을 보면서 항상 생각한 게 있다. 언젠가는 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날이 오겠지. 근데 과연 내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고민. 하지만 8년의 연애 끝에 나도 결혼은 하였고 결국 30살의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2014년 7월 첫 딸아이를 낳았던 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41주에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을 했는데 입원 전부터 배 당김이 심상치 않더니 첩정 결과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아이가 나오지 않을 테니 여유를 가지라 하였고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을 집에 다녀오라고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신호가 온 것이다. 결국 병원에서 혼자 진통을 겪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심해져만 갔다. 진통이 심해질수록 친정엄마가 더 생각났고 게다가 비까지 쏟아지니 그 소리에 감성까지 폭발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다. 혼자 아닌 혼자였던 나는 진통 내내 이불과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이른 악물고서 엄마를 불렀다.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이렇게 힘들게 낳은 거냐고. 나는 밤새 울면서 혼자 진통을 이겨내었다. 새벽 5시쯤 자궁문이 4cm 정도 10cm가 열려야 아기가 나온다. 열리자 전화로 신랑을 불렀고 신랑이 오고 나서도 진통은 여전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더니 그 후로도 아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의사는 짐볼 운동을 시켰다. 짐볼을 탈 때도 너무 아팠다.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낳기 위해 침대로 다시 올라가려는데 곧바로 아기가 나올 것 같던 고통이 찾아왔다. TV 사극을 보면 천장에서 내려온 하얀 천건을 산모가 잡아당기며 힘을 주는 장면이 있다. 나는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무언가를 확 잡아당겨야 할 것 같아 잡은 것이 하필 앞에 있던 신랑의 멱살이었다. 다행히 신랑의 머리채는 살렸다. 그렇게 1시간을 더 진통하고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드디어 2.8kg의 아기를 낳았다. 너무나 천사 같은 여자아이였다. 고생했어 아가야.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나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우는 소리를 천천히 멈추며 안정을 찾았고 첫 아이를 맞이한 행복은 뱃속에서 아이를 품으며 힘들었던 기억과 시간들을 조금은 잊게 해주었다. 첫 아이의 탄생과 함께 나는 그렇게 엄마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더 격하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었다.
매일 모유 수유를 하며 젖소가 된다는 기분을 알았고 밤이고 낮이고 우러제치는 아이를 달래느라 잠은 거의 포기한 채로 살았다. 거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이 나 자신은 없어지고 오로지 아이의 생활 패턴에만 맞춰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냈다. 신랑이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는 없었기에 육아는 거의 나의 몫이었다. 그러다 보니 외로운 마음만 날로 늘어갔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건 엄마였다. 엄마가 나와 동생을 키우실 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나마 괜찮은 거야. 아기도 이런 엄마 마음을 느꼈는지 힘들어 울면서 하소연을 할 때면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추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작은 아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면 아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며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래서 엄마들은 너무 아파서 또 낳을 자신이 없어, 둘째는 없어 하면서도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아이를 낳나 보다. 그렇게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져 갈 때쯤 두 번째 아이가 찾아왔다. 첫 아이의 돌이 지났고 그래서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다. 신랑과 나는 서로가 아닐 거야를 연발하면서도 같은 날 동시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다.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뜬 것을 보고서야 실감했다. 첫 아이 때와는 분명 다른 감정이었다. 둘째 아이를 갖고 나서는 몸이 자주 지쳤다. 첫 아이는 딸이었지만 웬만한 성인 남성도 능가하는 에너지를 가졌다. 그래도 육아는 온전히 나의 몫이었고 그래서였는지 34주째의 조산기가 오게 되었다. 뱃속의 아기는 1.7kg 나오며 무조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다. 이 위급 상황에서 병원과 집을 반복하며 거의 한 달을 누워 지내다 보니 살도 곱게 끼치고 혈압도 상승했다. 임신 중독증의 위험까지 감당하면 39주의 돌이 가까스로 2.6kg까지 키운 후 요도번만을 시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힘들게 세상빛을 본 아기는 우렁차게 우르대며 내 품에 안겼다. 첫 아이 때처럼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행복을 맛보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2시간쯤 후 아이는 내 품에서 벗어났다. 아기의 호흡수가 빠르다며 의료진이 분주했다. 그리고 아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마음이 찢어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의 두려움은 정말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나에게 시한부 선고를 했어도 그렇게 두려웠을까? 중환자실에서 마주한 내 아기는 너무도 작았다. 처음엔 내 아기가 아닌 줄 알고 지나쳤었다. 피부는 피지 껍질로 덮여져 거칠었는데 그 작은 아기가 코와 몸에 기계를 떡지떡지 붙이고 숨을 휘떡이고 있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만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아기도 없는 조리원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매일매일 울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 종교도 없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다. 2.6kg의 정상적 몸무게로 태어난 아기는 2.4kg가 되었고 게다가 한 달까지 와서 한 달 치료까지 해야 했다. 더 끔찍한 건 아기가 잠깐 동안 무호흡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전신 마취를 시키고 MRI 촬영을 진행했다.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 작고 소중한 생명은 그 모든 고통을 견뎌주었다. 아기가 견디니 우리도 견뎠다. 이를 악물고 견뎠다. 그렇게 둘째 아이는 우리 품으로 왔다.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은가. 하지만 두 아이를 육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편은 혼자 버려야 했고 나는 육아를 전담해야 했다.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정신적 고통과 피곤함 또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함이 날로 커졌다. 무기력과 우울함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도 많아졌다. 엄마들은 첫째를 낳았을 때보다 둘째를 낳았을 때 더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 고등학교 친구 하나는 나보다 먼저 이 과정을 겪었다. 너무 힘들다고 부엌에 앉아 펑펑 울었다는데 나는 그때 첫 아이밖에 없어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나름대로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지만 당시 친구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친구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직접 겪고 느끼는 감정과 그렇지 않은 감정은 정말 다르다. 이제는 정말로 그 친구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아무튼 나는 점점 지쳐갔고 힘을 내어 일어나려 할수록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나를 짓밟았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았고 출산 후 뚱뚱해져 버린 내 모습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그럴수록 우울함과 무기력은 점점 커져갔다. 가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독방 유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니 신랑에게 섭섭함도 느껴졌다. 신랑은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긴 하지만 단점은 잔소리가 심한 것이다.
그 잔소리가 너무 반복되다 보니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랑이 미워지기까지 했다. 신랑이 내 감정을 모두 공감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단지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을 뿐이었다. 무엇보다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갈 때쯤 우리는 동탄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비록 대출금은 늘었지만 사랑어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파트에 들어가니 매우 좋았다. 조금만 넓어진 집에서 아이들과 신랑과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가족의 사랑이 다시금 피어날 것이다. 아파트 이름도 사랑으로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나의 바람이었을 뿐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았다. 무리에서 이사하는 가운데 돈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신랑은 회사 일과 재정적인 문제로 예민해졌다. 또 100만 원이나 들여 두꺼운 매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부실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를 다시 강박증에 시달리게 했다. 괜히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그럴수록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도 마치 정리금처럼 가슴속에 쌓이만 갔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내가 글을 쓰기로 작정한 날도 이러한 불편함을 감추고 있던 날이었다. 그날도 모든 예민함과 스트레스를 마음에 숨긴 채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식사 중에 친정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아빠는 술을 한 잔 드시는지 걸걸한 목소리였다. 아빠는 술을 드시고 전화하시면 기분이 30분에서 1시간이다. 그래도 그날은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8분 만에 종료하였지만 신랑은 밥을 먹던 중임에도 전화를 빨리 끊지 못하는 내 모습에 화가 난 모양이었다. 아빠는 자주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신다. 그럴 때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신다. 나름은 훈계를 하시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말들로 하시는 게 문제다. 그러면 나는 항상 민감해진다. 화가 다 엄마에게 돌아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화를 단호히 끊을 수가 없다. 신랑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나도 신랑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내 가족들의 관계를 좀 더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랐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엇갈린 채 갈등하다가 어느덧 내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제발 나도 좀 살자. 나도 살고 싶다고. 대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데 난 항상 죄인인 것만 같아. 그렇게 가슴에 쌓였던 나의 한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다. 나는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가만히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는 집 밖으로 나갔다. 우선은 나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조건 걸었다. 연락할 곳도 없었다. 육아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연락도 거의 끊기다 보니 딱히 전화할 사람도 없었다. 동생이 가까이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연락하기도 그랬다. 그렇게 걷다가 무작정 버스를 탔다. 하지만 버스는 5분 정도 후 종점이라만 나를 내려주었고 나는 결국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원 의자에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주말이다 보니 늦은 저녁임에도 사람들이 많았다.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딸의 모습, 아빠와 함께 킥보드를 타는 남자아이의 모습. 마침 그 남자아이가 내 앞에서 넘어졌다. 나는 아이를 일으켜주며 물었다. 괜찮니? 순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다. 집이 바로 지적인데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의자에 앉아 다시 생각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직 줄 것이 많은 엄마라고. 슬픔을 주고 싶지 않은 엄마라고. 죽고 싶던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내보자고.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글을 쓰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겠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날 나도 모르게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바닥을 봐야 성장할 수 있나 보다. 바닥을 봐야 저 위에 하늘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미 바닥을 보았고 이제는 하늘도 보고 있다. 나는 성장했고 또 성장하고 있다. 이제야 나는 엄마가 되었다. 책 쓰기는 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의 거울.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에 세상은 전환점이라는 선물을 숨겨놨어. 그걸 기회로 만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네.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필승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채 하워드의 선물에서 만날 수 있는 말이다. 글을 쓰고자 마음을 먹은 것이 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선물이었다. 거저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였을까. 책을 쓰고자 마음을 먹자마자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변화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들이 바뀐 것도 아니었다. 다만 배나를 위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해 아내의 마음과 육아를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아빠들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아빠들보다 그렇지 않은 아빠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나의 신랑도 육아는 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이다. 첫째 아이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보였는지 육아에 많이 동참했었다. 그러나 정작 손이 많이 필요한 둘째를 낳은 후에는 참여도가 천천히 줄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를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를 내려놓아 보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아이들의 둘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신랑 교대 근무에 맞게 생활하고 나 자신은 없이 그저 환경에 이끌리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신랑에게 선언을 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챙겨야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고 당분간 나 자신으로만 살아보겠다고 말이다. 나는 그렇게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 자신으로 살기를 선언하자 마치 운명처럼 휴대폰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책 쓰기 과정? 이게 뭐야? 동생이 카톡으로 책 쓰기에 대한 강의 안내를 보내준 것이다. 내용을 보자마자 나는 기회가 찾아온 곳이라 생각하고 바로 신청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수강료가 있었고 강의하는 곳 또한 집에서 멀었다. 또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을 맡기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수강료를 결제하였다. 예상 같으면 당연히 마음을 접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조건 고. 간절함은 상황을 이기는 법이다. 가는 과정이 순조롭진 않았다. 하지만 버스를 2시간씩 타도 괜찮았다. 가는 시간이 3시간씩 걸려도 괜찮았다. 복잡한 도시를 헤매도 괜찮았다. 오히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과 만나게 되었고 오랜만에 설렘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뭔가 꿈이 생겼다는 것에 너무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의 간절함은 결국 책 쓰기라는 강의로 나를 인도해 주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이름이 비슷한 신촌 앨리스 바의 책 속의 한 줄이라는 곳에서 나는 하루 1시간 책 쓰기의 힘에 젖어 이혁백 작가를 만나게 되었고 책인사, 책 쓰기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에서 꿈을 키워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는 책의 마법으로 나를 초대하였고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마법선에 성선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만나게 되었다. 요가로 많이 지쳐있고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진 제대로 된 꿈이었다.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공부를 하던 노트와 샤프, 볼펜, 주개를 등 필기도구를 준비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책을 읽지 못했던 내가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읽게 되었다. 집 근처에 알라딘 중고 서점이 들어선 것을 보고는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행복해했다. 거리를 다니면서 간판이나 걸기들을 보니 어느 것 하나 소중하게 보이지 않은 게 없었다. 오래모래 모르는 사람들과도 웃으며 대화를 했다.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들이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어릴 때부터 힘들게 자라온 나는 인생에 힘이 들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다. 이 말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혹은 나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었다. 나에게는 옛날부터 술독에 빠져 사시던 아빠가 있다. 나는 엄마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신 아빠가 항상 미웠다. 아빠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체벌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너무 싫고 무서웠다. 아빠가 술을 드신 날이면 집은 항상 비상이었고 우리는 도망 다니기 일쑤였다. 아빠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혼 후 집에서 가져온 일기장에는 유년 시절에 썼던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비단 일기장만 그런 게 아니다. 내 안에는 부정적인 엉어리들이 꽤 많다. 어릴 때부터 받아온 상처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힘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보다 자식들과 가족을 우선하셨던 엄마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다. 엄마는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쉴 새 없이 일을 하셨다. 잠도 많이 주무시지 못하면서도 아침이면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밥을 해놓으셨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도 우리가 먹고 싶다 하면 언제나 만들어주셨다. 어려운 행편이었지만 엄마는 한결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지키셨다. 생각해보면 아빠도 그리 나쁜 분은 아니었다. 술만 드시지 않으면 여느 여자보다도 마음이 여리신 분이었다. 아빠는 일용직 용접공이셨다. 그러다 보니 출장도 잦았고 옷은 항상 지저분했으며 용접불이 태워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얼굴은 타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몸의 상처도 불씨로 인해 꽤 많았다.
글을 쓰며 과거를 돌이켜보니 아빠도 꽤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것 같다. 한 번은 공사장에 팬티를 팔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돈으로 10만원 아빠의 하루치 일당보다 많은 돈을 주고 사오셨다.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던 것인데 집에 와서 펼쳐보니 모두가 구멍이 숭숭 나있는 불량품 팬티였다. 그러게 아빠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들을 나쁜 결과로 받았다.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아빠는 가장으로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다. 결국 아빠는 45세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나는 한쪽 몸이 마비되고 한쪽 입에서 침이 지지 흘러나오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 이제 조금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다. 아빠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왜 지금도 술과 담배로 인생을 보내시고 계신지 말이다. 책 쓰기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글로 표현을 하니 더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간다. 그래서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아빠에게 말을 했다. 아빠, 솔직히 조금은 믿기도 했지만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지켜줘서 감사해요. 그동안 아빠 힘든 건 몰라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빠. 조금은 늦었지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해드렸다. 아빠도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셨다. 가장이었던 아빠의 인생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면서 서로 간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과 마음의 대화를 나눴다. 왠지 오늘이어야 할 것 같아서 미루지 않았다. 말해줘서 고마워. 아마 오늘이 지났으면 나도 마음을 내려놓았을 거야. 다행이었다. 오늘이 지났으면 우리 부부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지키고자 하는 것,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갈등도 생겼고 힘들고 지쳐만 갔던 것이다. 물론 우리 부부의 관계 혹은 아빠와의 관계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금은 배나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분명 조금씩 희망을 보았고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변화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 역시 아이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되었고, 짜증 섞인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도 덜 반응하게 되었으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잠시 잃어버렸던 소중한 감정을 다시 찾은 느낌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통해, 즉 육아를 통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다. 어릴 때 아빠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단다. 그렇다. 정말 공짜가 없다.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느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내 꿈의 소재가 되어주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겪은 그 모든 상처들이 글을 쓰면 쓸수록 글로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치유되고 있지 않은가. 신기하다. 글을 쓰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과거에는 나만 참으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나 자신을 억누르기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상처들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 상처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므로 우선 나 자신을 믿고 제일 먼저 나를 위로하며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이다. 책 쓰기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맞다. 이 꿈을 통해 나는 무너져 내리다가도 힘을 내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꿈은 나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었으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으며 그로 인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해주었다. 책 쓰기는 참으로 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의 거울인 것이다.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면 할수록 넓고 글은 쓰면 쓸수록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마음의 상처 또한 아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종이에 적어보라. 마음의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책 쓰기라는 마법선에 올라타보라. 거기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바라며 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이다. 책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상상 그 이상이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야 모든 일에 있어 후회가 적다. 나는 사람들의 후회가 적은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다시 태어나고 싶어, 나. 모든 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겠어. 내 꿈을 찾아 떠나고 싶어도 이젠 늦은 걸까? 아니야. 내 의지로 날 바꿀 수 있어.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
난 기도할게. 내가 무너질 때마다. 클리빅 2집 타이틀곡 한영문 중 누구에게나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자신만의 매개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엄마들은 육아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매개체를 찾아가 힘을 얻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매개체는 가수 클릭비이다. 나에게 클릭비는 그냥 일반 가수가 아니라 클릭비는 내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다. 나의 유년 시절부터 성장기 내내 함께했던 사람들이며 내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던 원동력이다. 나는 7명의 꽃미나 록밴드 그룹 클릭비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었다. 지금 아이돌을 보며 열광하는 청소년들처럼 나 역시 가수를 보러 다니면서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아이돌이라는 그룹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H.O.T의 거의 모든 일들이 열광하던 시절이었다. H.O.T는 그 시절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난 대중매체에 접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가수들의 관심이 많지 않았다. 우리 아빠는 소위 말하는 딴따라를 매우 싫어하셨던 분이다. 아마도 자신의 딸이 소중한 유년 시절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싫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대중심리라는 것도 있듯이 당시 우리 또래들은 H.O.T 멤버 5명 중 하나라도 좋아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들어보니 H.O.T는 데뷔할 때부터 좋은 노래가 정말 많았다. 나 역시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6개의 수정, 잭스키스, 제키가 등장했다. 기사들을 부를 때 장수원 오빠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나는 연예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내가 상처받지 않고 좋아할 수 있는 대상. 아마도 나는 그 시절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었던 H.O.T와 잭스키스를 통해 그 대상을 찾았던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에 이르렀으니 클릭비를 좋아하게 되었다.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연예 잡지 가수 전용 잡지를 보여주면서 클릭비의 오종혁 오빠를 좋아한다며 말을 걸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김상혁 오빠가 좋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클릭비를 소재로 대화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클릭비는 나의 운명이자 소중한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그 친구는 클릭비를 직접 보러 가지 않겠냐고 나에게 물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에 응했다. 1999년 10월 초 클릭비가 데뷔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다. 아침부터 기다리다가 저는 따뜻이 좀 사무실에서 무대의상을 입고 나오는 멤버들을 보았다. 순간 내 눈에 비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환한 빛. 그때부터 나는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그 설렘과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클릭비라는 가수를 통해 첫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지금도 그들의 노래를 듣거나 생각을 하며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두근거림과 설렘을 느낀다. 나는 클릭비를 보러 갈 때마다 항상 김상형 오빠에게 손편지를 써서 갔다. 아무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길로 전했던 것이다. 오빠는 나라는 아이를 기억해 주었고 내 편지를 받으며 항상 읽어주었다. 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을 알자 더 열심히 마음을 전달했다. 아마 당시 내가 겪고 있었던 고통과 슬픔을 가장 많이 알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나는 내 마음에 담긴 슬픔을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다. 형이 엄마를 슬프고 힘들게 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래서 읽어주지 않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 혹시라도 읽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말이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런데 오빠는 읽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아파서 공연을 보러 가지 못했을 때 친구가 나의 이름을 외쳐주자 호빈이 아프다며 하고 화답해 준 것이다. 참으로 클리피와 함께 보낸 소녀 시절의 감정들과 추억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가끔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오거나 엄마와 함께 클리피로 보러 다니는 팬들도 여러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커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을 보러 가겠다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말이다. 절대로 아빠처럼 반대하거나 혼내지는 않겠다고 말이다. 난 아이의 안전과 새로운 경험을 지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며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난 항상 클리피 멤버 모두에게 감사한다. 그들의 노래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이 있기에 오늘날도 대중가수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같이 마음이 심란할 때면 더욱더 옛 추억들과 노래들이 그리워진다. 향수처럼 내 마음을 홀린다. 누구나 자신에게 활력소를 주는 존재, 받는 것이 없어도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그런 값진 존재가 있을 것이다. 소녀 시절 나에게 클릭비가 그런 존재였다면 지금은 내 아이들이 그렇다. 아이들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값진 존재들인데 그 아이들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준다. 엄마 힘내. 엄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최고야. 4살 딸아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딸의 이런 응원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을까? 글쓰기라는 꿈을 꾸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매일 힘들다고 느꼈던 그 마음들이 아이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버린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나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로 바뀌어버린다. 결국 난 아이의 힘으로 원킥만 선언을 해버렸다. 엄마 작가 말이다. 사실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아마도 보험이나 화장품 판매 정도가 가장 많이 시도해보는 일일 것이다. 말이 나왔으니 자신의 새로운 일로서 성공한 사람 하나를 소개해볼까 한다. 그녀도 워킹맘이다. 나는 과거 대기업 S전자 반도체에서 10년간 일했다. 청정을 최우촌으로 여기는 곳이기에 그곳에서는 화장품을 잘 버리지 않는다. 쉬는 날에 아니면 바를 일도 없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화장품 외에는 잘 몰랐던 내가 친절한 검자씨 덕분에 화장품에 대해 좀 알게 되었다. 동명의 영화 제목처럼 그녀의 이름은 검자였고 또 친절했다. 하지만 영화 속 검자씨와는 반대로 이 검자씨는 정말 친절하여 꼭 친척 엄마 같았다. 해탈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는 사람이었다. 넉넉은 또 어찌나 많은지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에서 바이오 회사의 화장품 센터 지사장이자 CEO로 성장했다. 그것도 딸을 셋이나 두고 있으면서 말이다. 물론 이러한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그녀도 많은 고뇌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지금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안다. 엄마로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를 키워본 엄마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녀 역시 20대라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낳아 지금까지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혼자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면서 성장의 시간을 가졌을까? 사람들은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에 그녀가 이룬 성공만을 본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가 가졌을 엄마라는 고뇌가 더 먼저 보였다. MBC 후문 다큐 사람이 좋다 250회에는 100점 무패를 꿈꾸는 35 김상형 편이 방송되었다. 나의 소녀 시절을 함께했던 클리비의 그 김상혁이다. 2005년 23세 나이에 음주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말 한마디 잘못 던짐으로써 너무나 긴 시간을 대중에게 미움받았던 것. 그런 그가 가족의 힘으로 12년을 버텨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반성과 깨달음 그리고 그 12년은 인간 김상혁을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사람 김상혁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다. 그분은 아들의 팬들을 친자식처럼 걱정해주고 포용해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이시다. 그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을 때였다. 본인의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겪은 뒤였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해 주셨다. 김상혁은 말했다. 가족은 내 삶의 모토라고. 나 또한 가족으로 인해 힘들 때도 많았지만 장녀로서 무게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은 내 삶의 모토였다. 가족을 지키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다. 나는 타인과는 조금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그리 녹록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충분히 변화하고 있고 나는 더 많이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공허함을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며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면서 살아왔다. 이제는 나의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방송 중에 김상혁은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괜찮냐고. 괜찮니? 라는 말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일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뜬금없이 꺼내는 말이어도 좋다. 듣는 사람의 현재 감정과 환경이 괜찮지 않아도 좋다. 그래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간다. 그 실수에 대해 이해와 사랑으로 포용해주면 안 될까? 내 아이들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에 나는 엄마로서 이 세상을 배려와 사랑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다. 하지만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 항상 나와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그들로 인해 나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진짜 행복만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나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엄마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당당한 꿈을 나눠주고 싶다. 나의 새로운 직업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찍의 일이다. 그래서 그들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아직은 배워야 할 일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나의 새로운 꿈과 길에서 더 많은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위로와 사랑의 주문을 외워본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세상 모든 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이 세상이 엄마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나는 이렇게 행복만 있는
엄마 작가로 살아갈 것이다. 행복을 잇는 엄마 작가.